자, 계속되는 온라인 법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온라인 법정의 이제 그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송사는 온라인상의 접수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저도 어떤 그 뭐 형사 사법 체계의 그 쪽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여러 번 이제 그 고소 고발 해보고 고발을 당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출입을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제가 조금 이제 체계를 겪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조차도 이제 뭐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고소를 뭐 진행을 하고 고발을 접수를 해보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 사회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 정의 체계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구나에 대한 감은 있어요. 뭐 여하간에 기존에는 일단 뭐 경찰을 만나든가 경찰서를 가든가 해가지고서는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집에 앉아서 인터넷상에다가 뭐 당했던 내용 혹은 뭐 뭔가 하여튼 할 얘기를 인터넷상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마치 그런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 한 줄 올리듯이 그렇게 좀 가볍게 송사를 진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가 뭐 그렇게 별난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고발 고소를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 후 제기된 소는 법원 직원에 의해서 분류를 하기로 하자고요. 고소인이 혹은 고발인이 제기하는 내용이 민사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을 하고 만약에 이 내용이 형사사건이다 생각이 들면 이건 법원 직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사사건이다 생각이 들면 일단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는 체계로 가자고요.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이거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를 때렸어요. 이거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 저를 때렸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치료비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 치료비 한 1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는 거는 형사사건이 끝난, 폭행으로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민사로 따로 또 거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다고요. 체계를 이렇게 가져갈 필요 없다고요. 그냥 구성인, 민간인은 누가 저를 때렸는데 치료비로 1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고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법원 직원은 때린 사실에 대해서 형사에게 별도로 사건을 이관을 시키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민사건도 걸려있기 때문에 왜 100만 원 치료비를 받아내야 되니까 민사건도 걸려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종료가 되면 민사 사건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이런 체계로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인은 요 과정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죠. 굳이 일반인은 요거를 구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소는 형사건 민사건 모든 소는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하자고요. 그 수없이 많은 재판이 이거 다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다루느라고 왜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어떤 전산을 전공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 반복되는 것들을 되도록 제거하고 보다 이제 어떤 그 논리 흐름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을 제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논리가 체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자면 일단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소는 진행 과정이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며 법정은 다 없애버리자고요. 법정에서 뭐 서로 만나서 얼굴 붉히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져도 돼요. 그러면 일단 물리적으로 돈도 안 들고 피곤할 일도 덜해지는 거예요. 여기 법조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뭐 경찰이든 괜히 법원을 출두하느라고 왜 그렇게 뭐 하루를 쓰고 시간을 써서 뭐 이렇게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오고 이 짓을 왜 하냐고요, 도대체. 필요 없다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냥 하자고요. 당연히 그 진행 과정은 모두 기록되고 있죠.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기록되고 있어요. 뭐 속기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 200년 전에 하던 짓을 자꾸 아직까지 안 해도 되는 짓을 자꾸 하냐고요.
진행 과정은 당연히 그냥 저절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민사 사건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피고에게 일단 송달을 했어요. 민사를 다룹니다. 그 소위 내용을 확인한 피고가 송달은 뭐 이런 일로 송달이 피고소되었습니다라고 송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소지로 우편물로 꼭 보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카톡으로 보내든 문자 메시지로 보내든 전화를 걸든 다 송달은 그냥 내용만 전해주면 돼요. 피고소 되셨으니 그 법원 사이트 홈택스가 만약에 세무청 사이트라고 하면은 뭐 홈코트라고 하죠. 홈코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만약에 뭐 그 송달 받은 사람이 연령이 높아가지고 뭐 인터넷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 그딴 경우 좀 가정하지 말자고요. 이 세상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5천만 명이 모두가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제도라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터넷을 배우시든가 그게 어려우면은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손자 손녀가 옆에 앉아가지고서는 접속해가지고서는 할머니 이런 내용으로 고소당하셨어요 알려주는 거나 아니면 형식을 갖춘 기관이나 아니면 뭐 민간 대소소 같은 아니면 민간 변호사 법률 사무소 같은 곳이 그렇게 그런 걸 대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일단 송달을 받았고 그 피고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소위 내용을 확인했죠. 근데 피고가 사실관계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요구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누가 나한테 뭐 섭섭했다 이거예요. 아니 뭐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으로 자 5만 원만 줘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피곤하게 생각하느니 5만 원 주고 만다. 뭐 할 수 있죠. 요구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며 소는 종결됩니다. 이제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이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피고가 요구사항을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뭔가 클릭을 하겠죠? 예 아니오로? 그 예를 하면은 그걸로 완전한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범죄로 봐도 되는 거예요. 국가 체계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며 소는 종결됩니다. 재판이 열렸고 무난히 해결까지 되었지만 판사는 개입된 적도 없고 사적 공적 비용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글 하나 딱 올리고 그거 확인하고 예 아니요 누른 게 다라고요. 하다못해 그 차지한 데이터량도 없고 트래픽량도 거의 없었어요. 사회적인 비용은 거의 뭐 1원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원만히 갈등이 해결됐는데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부담돼서 억울함을 감싸 안고 갔던 많은 사안들이 풀리고 가는 거예요. 좋아진 거죠. 그 다음 피고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요구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도 좀 쉬워요. 사실관계 인정했어요, 이미.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꾼 적이 있어. 그래, 그건 인정, 내가. 하지만 그 대가로 10만 원을 달라니 난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럴 적엔 합의방이 이제 개설됩니다. 지금의 재판정 같은 게 이제 온라인상에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간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자 간에 그럼 7만 5천 원으로 하자.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하고 말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경우 앞서서 1-1과 마찬가지로 소는 종결됩니다. 1-1은 피고가 요구사항을 인정해서 자동으로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며 소는 종결되는 요 절차대로
재판이 열렸고 무난히 해결까지 되었지만 판사도 개입된 적 없고 사적 공적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죠. 합의가 된 경우는 요구사항을 인정한 경우와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합의가 어려워졌을 경우죠. 10만 원을 내가 5만 원 꾼 건 사실이지만 10만 원은 못 준다. 자, 그러면 7만 5천 원이라도 줘라. 아, 7만 5천 원 못 준다. 왜 내가 7만 5천 원을 줘야 되냐? 아, 나 7만 5천 원 밑으로는 내가 못 받겠다. 이렇게 싸울 수 있죠. 뭐 그 사정이 다 있겠죠. 뭔가 사정이. 자, 그러면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재판단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나 7만 5천 원 7만 5천 원까지 그 합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응하질 않네요. 이럴 적에 이제 판사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중재 좀 해주세요 하고 재판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재판단이 배정이 돼요. 재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얼뜨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수준 미달의 판사 놈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운에 의해서 어떤 얼뜨기 이상한 판사 놈이 걸려가지고 억울함이 또 배로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명이 되어야 되고 대신 2심, 3심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왜 괜히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서 비용만 들이냐고요. 그 배정된 재판단에 의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죠. 야, 7만 5천 원 너 너무 많이 요구한 거야. 7만 원까지 해줘. 그리고 너도 7만 원이면 그 정도면 갚아. 이렇게 지금의 재판정처럼 지금 재판정에서의 판사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그 강제 합의 그 합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비슷한 체계로 요 합의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단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면 이후에 이를 피고가 이행할 것을 판결하면서 소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원고 측 요구사항을 상한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최초의 원고 측이 1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판단이 야, 이건 내용을 들어보니까 1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잖아. 네가 5만 원을 꾼 거는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본 손해가 너무 크잖아. 너는 20만 원 받아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고 측은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원고 측도 피고 측의 합의안보다 재판단의 판결이 더 박할 수 있음을 알기에 피고가 내가 7만 원까지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판사가 7만 원도 많네. 뭐 그걸 뭐하러 이자를 받아. 그냥 5만 원 원금만 받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고 측도 합의에 충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합의방에서 오간 내용이 재판단에게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자는 성실히 합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이 그래 7만 5천 원까지 해줄게 그랬는데 한쪽이 그런 거 필요 없어 6만 원까지 해. 그런데 막무가내다 만약에 만약에 7만 5천 원까지 해줄게.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보다 적게 받느냐 뭐 이러면서 그 이유를 7만 5 그래도 더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막 나열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몰라 필요 없어 나는 못 줘 막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재판단이 보기에도 괘씸하죠. 그냥 괘씸하고 내용도 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판단은 당연히 저쪽에 얘기를 더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그 피고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제 이것도 이제 복잡하죠. 이때는 쟁점방이 개설됩니다. 이 쟁점방이라는 거는 소 전체의 사실관계에 대해 양자가 인정할 때까지 쟁점방은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지만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2번까지로 제한을 하기로 합니다. 네가 나한테 돈을 꿔갖고 몇 월 며칠 돈을 꿔갖고 몇 월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날 안 갚았고 그 다음에 또 몇 월 며칠 돈을 그날까지 갚기로 했는데 또 안 갚았고 몇 월 며칠 또 안 갚았고 라고 이렇게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갚기로 한 날 이날은
갚기로 한 건 맞지만 이날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닌 날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가 쟁점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꿔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쟁점방은 생성될 수 있고, 그 다음 몇 월 며칠까지 1차 갚기로 한 날이 있었는지 쟁점방이 개설될 수 있고, 2차 갚기로 한 날에 대해서 쟁점방이 개설될 수 있고, 3차 뭐 이렇게 계속 쟁점방은 무한대로 어떤 사실관계는 문장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쟁점방은 생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딱 2번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죠. 안 그러면 뭐 끝도 없이 늘어질 테니까. 물론 2번까지로 하는 이유는 쟁점방에서 몇 월 며칠 날 꺼간 사실이 있다 라고 해서 그건 맞다라고 했으면은 그걸로 정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내가 그날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다루다 보니 그 날짜의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생각해보고 자료를 모아보니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이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거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 번 합의가 양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은 완전히 끝도 없으니까 2번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자. 2번째에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아무리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발생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번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각 쟁점방에서 양자는 논쟁하여 쟁점을 정리하게 되는데 주장이 서로 상충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이걸 전부 띄어쓰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 안 했을 텐데,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조금 현실이랑 떨어진 어떤 문법 기준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꾸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자꾸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 만든 명사인데, 이거를 아마 쟁점이라는 방, 뭐 이렇게 생각을 자동으로 기계로다가 문법을 맞추면 이렇게 되나 보죠. 근데 이건 제가 만든 명사라고요. 쟁점방이라는. 하여튼 주장이 서로 상충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때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서 재판관을 배정합니다. 재판관은 쟁점의 정리를 위해서 양자 간의 논쟁을 중개하는 역할과, 그렇죠. 논쟁이라는 건 늘 그런 식으로 벌어지죠. 이 피고가 5월 7일 날 나한테 돈을 5만 원을 꼭 갔다 그러는데 갑자기 피고 쪽에서 5월 7일이라 그러면은 그날은 내가 산악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산악회에서 갔는데 내가 그날 막걸리를 마시다가 어묵이 맛있는데 이딴 소리를 막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논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재판관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5월 7일 날 돈을 꿔갔는지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꿔갔다니까 그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든가 라는 식으로 중개를 하겠죠. 이제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 간의 논쟁 사이에서. 그 다음에 저는 그 돈 받은 적 없어요. 그날 이체받은 내역이 없어요. 라고 한다고 막 계속 버티면은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은행에 연락해서 그날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세요. 이렇게요. 지금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증인의 증언을 명하거나 증인을 출두시킬 수 있어요. 온라인 법정으로. 그 다음 다른 기관의 자료 제출을 명하는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판사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단지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쟁점의 사실관계를 결론 짓습니다.